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어차피 위암 3기면 희망도 별로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래,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우리가 당장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위암 진단을 받고 찾아간 아들네 집. 엄마의 목숨보다 치료비가 더 아깝다는 아들과 차라리 편안하게 죽음을 준비하라는 며느리의 잔인한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선 그날 밤 70세 늙은이의 인생을 건 가장 마지막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을 울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제 이름은 오숙자, 나이는 73이 되었습니다. 평생 가족들과 알콩달콩 살 줄 알았는데 2년 전 남편이 하늘로 떠났습니다. 의지할 곳은 이제 아들과 며느리뿐이겠구나 했는데 이게 웬걸요. 정작 죽을 병에 걸리니 그 아이들에게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버림받고 홀로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살아 돌아와서 처음으로 꺼내놓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 병원 진료실의 새하얀 벽이 제 눈앞에서 세차게 빙빙 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기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오숙자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의사가 펜으로 엑스레이 사진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종양이 많이 커져 있어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주일 안에 입원 준비를 해서 오세요. 순간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와 가방끈을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어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암이라는 말씀이세요? 의사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기는 이릅니다. 항암 치료 경과를 보고 수술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진료실을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암이라니, 이 오숙자가 암에 걸렸다니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사실 저에게는 죽은 남편이 남겨준 강남의 빌딩 한 채가 있었습니다. 어림잡아 100억이 넘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당장 그 큰 부동산을 팔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등기 서류부터 감정평가, 매수자를 찾는 것까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하며 고생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설마 모른 척 하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성민이의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아, 엄마, 무슨 일이야? 성민이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지금 너희 집으로 좀 가야겠다.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왜? 전화로 길게 할 얘기가 아니야. 금방 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 유진이가 거실에서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힐끗 저를 쳐다보며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유진아, 성민이 좀 불러주겠니? 너희 둘에게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단다. 성민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제 맞은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사람 불안하게. 제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위암 3기란다. 성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암이라고? 진짜야? 그래, 의사가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구나. 일주일 안에 입원하라고. 그때 유진이가 팔짱을 끼며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본론만 말씀하세요.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항암의 수술까지 받으려면 아무래도 돈이 꽤 많이 들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성민이가 제 시선을 피하며 멋쩍게 테이블만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 엄마, 우리 사정 엄마도 알잖아. 대출금도 아직 한참 남았고. 성민이가 말하는 도중에 유진이가 말을 딱 자르며 비수 같은 말을 꽂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희 지금 대출 이자에 애들 학원비까지 허리가 휠 지경이에요. 이제 와서 그 나이에 억지로 치료를 받겠다고요? 글쎄요, 요즘은 호스피스 병동도 아주 잘 되어 있다던데 차라리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가 찬물을 끼얹듯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비로 몇 억씩 쏟아붓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건 어떠세요? 어차피 암 3기면 희망도 별로 없다면서요. 유진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성민이는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너도 유진이랑 똑같은 생각이니? 엄마 보고 그냥 이대로 죽으라는 소리야? 성민이가 그제야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발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자고. 우리가 당장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땅에서 돈이 솟아?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는데 어미 목숨보다 치료비가 더 아까우니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크게 바랬니? 어떻게 엄마 목숨이 달린 일을 그렇게 쉽게 남의 일처럼 말해? 유진이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도 참 답답하시네요. 저희 보고 그럼 이 집이라도 팔아서 치료비를 보태라는 말씀이세요? 애들 학원은 다 끊고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 같은 것들한테 기대를 한 내가 천하의 바보 천치였구나. 성민이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래도 병원은 같이 가줄게. 응? 필요 없어. 너희는 이제 신경 쓰지 마라. 현관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유진이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머님, 너무 섭섭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현실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벽에 기대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제 목숨값보다 돈이 더 아깝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낡은 서류 봉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강남 빌딩의 등기부등본과 관련 서류들이었죠. 저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이 빌딩을 그 녀석들한테 끝까지 숨겼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자식들의 속내를 진작에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이 마지막 재산을 철저히 숨겨두었던 거죠. 저는 서류를 가방에 단단히 챙겨 넣으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마지막 기회로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예요.
비록 지독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정혜나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집안의 모든 법률 문제를 도맡아주던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 변호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숙자 여사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이렇게 직접 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 변호사가 따뜻한 커피를 내주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남긴 강남 빌딩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빌딩이군요. 회장님과 함께 법인 설립부터 전부 제가 진행했던 건물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빌딩의 소유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겁니다. 정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이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 빌딩은 회장님께서 설립하신 페이퍼 컴퍼니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대표이사 자리에 여사님 성함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제 이름으로요?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에요. 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여사님께서 단독 대표이사이자 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유일한 주주이십니다. 회장님께서 처음부터 여사님을 위해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겁니다. 아니, 대체 왜 남편이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쓴 걸까요? 정 변호사가 잠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도 자제분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아드님과 며느님이 돈 문제로 여사님을 힘들게 할까봐 걱정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아드님과 며느님이 너무 돈만 밝히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이 재산만큼은 온전히 여사님 노후를 위해 남겨두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제야 저는 남편의 행동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 빌딩을 팔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유일한 대표이사시니 모든 결정은 여사님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모든 매각 절차를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서두르면 한 달 안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워낙 강남 노른자위 땅이라 매수 희망자들이 금방 나타날 거예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제가 실은 위암 진단을 받아서 치료비가 아주 급하게 필요합니다. 정 변호사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도 완벽하게 처리할 최고의 세무와도 바로 연결해 드리죠. 그날 이후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정 변호사와 세무사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저를 도와주었죠. 3주 후 저는 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제 이름 석자를 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사님, 일주일 안에 모든 잔금이 통장으로 입금될 겁니다. 며칠 뒤 제 통장에 눈을 의심할 만한 거액이 들어왔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깜짝 놀라 제게 직접 확인 전화를 했을 정도였어요. 오숙자 고객님,
방금 아주 큰 금액이 입금되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네, 제가 받아야 할 돈 맞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고 나니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살 수 있다는 생각,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줄에 독한 항암제를 연결하며 제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메스껍고 구토가 올라올 수 있으니 이 통을 머리맡에 놓아두겠습니다. 항암제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자마자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먹은 것도 없는 위액을 토해냈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힘드시면 진통제 주사를 한 대 더 놔드릴게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베개 위에 검은 머리카락이 수북했죠. 거울 속에는 머리가 듬성듬성 빠진 흉측한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 미용실에서 남은 머리카락을 전부 짧게 잘라냈습니다.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니 왈칵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밥을 넘기기가 무섭게 토해내니 체중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입던 옷은 모두 헐렁해졌고 온몸에 뼈만 앙상하게 남았죠. 오늘은 좀 어떠세요? 같은 병실의 환자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쪽은 어떠세요? 저도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힘내자고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짧은 대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치료실 침대에 누워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을 보며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몇 번이고 다졌죠. 2달이 흐르고 주치의인 박태수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숙자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종양 크기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항암 치료 효과가 정말 좋네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선생님? 그럼 저 수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수술하기에 충분할 만큼 작아졌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수술 일정을 잡으시죠. 박 선생님이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께서도 위암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힘없는 의대생일 때라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박 선생님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길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그때 못다한 효도를 다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수술 동의서를 받아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가장 큰 고비가 남아 있었죠. 병실로 돌아와 창밖을 보니 어느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마당에 벚나무가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그래, 저 꽃을 보면서 꼭 힘을 내야겠다. 수술 잘 받고 건강해져서 저 꽃길을 걸어야지. 저는 혼자 나지기 다짐했습니다. 성민이와 유진이에 대한 생각은 이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저를 버린 자식들 대신 저를 살리려는 사람들과 함께 이 싸움을 이겨낼 겁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내일 수술만 잘 받으면 돼요. 하늘에서 저 좀 꼭 좀 지켜주세요. 사진 속 남편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수술이 무사히 끝나 다시 한번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수술 당일 아침, 저는 낯선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차가운 병실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려왔어요. 곧 저 문이 열리고 저를 수술실로 데려갈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발밑까지 쿵 떨어지는 것 같았죠.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혈압이 평소보다 조금 높게 나오네요. 네, 아무래도 수술이 너무 무서워서요.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성민이와 유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소에는 찾아볼 수 없던 걱정이 가득한 척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받고 나와, 알았지? 성민이가 다가와 어색하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유진이도 옆에서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민이가 주섬주섬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엄마, 정신없겠지만 수술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도장만 좀 찍고 가.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산 위임장과 법인 관련 문서들, 제 모든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서류들이었죠. 성민아, 이게 대체 뭐니? 아, 이건 그냥 만약을 위한 거야. 엄마가 수술받고 정신없는 동안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대신 처리해 줄 수 있게 말이야. 유진이가 옆에서 재빨리 말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통장에 생각보다 아주 큰 돈이 들어왔던데요. 그런 돈은 가만히 두면 세금 폭탄 맞아요. 저희가 전문가 통해서 관리해 드리려고요. 제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돈 냄새를 맡고 귀신같이 찾아온 게 분명했어요. 너희가 내 통장 사정을 어떻게 안 거니? 성민이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그냥 은행에 아는 사람 통해서 우연히.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싫다, 안 찍어. 이건 필요 없는 서류야. 엄마, 지금 고집 부릴 때야?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라도 엄마가 잘못되면. 유진이가 다급하게 서류를 제 코앞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수술 시간 다 됐잖아요. 빨리요. 바로 그때 간호사들이 이동식 침대를 끌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이제 수술실로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조심스럽게 이동식 침대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성민이가 포기하지 않고 서류를 든 채 저를 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 도장이라도 찍고 가라니까. 저는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향하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고 하지 않았니? 상황을 파악한 수간호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성민이를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들, 지금은 환자분의 수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서류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세요. 수간호사가 성민이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수술실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수술실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 제 뜻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가득한 성민이와 유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가
제 맨살에 소름처럼 와 닿았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제 옆으로 다가와 나직이 말했어요. 이제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 10가지만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제 정신이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무려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박태수 선생님과 의료진은 제 배를 열고 암세포와 사투를 버렸습니다. 위의 대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다시 잇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수술이었죠. 제가 정신을 차린 후 수간호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수술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수술 부위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기 시작했대요. 출혈입니다. 지혈포셉, 빨리. 박태수 선생님의 다급한 외침이 수술실을 갈랐다고 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긴박하게 소리쳤고, 수혈 준비, 긴급 수혈. 모두가 필사적으로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하려 애썼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수술실 안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의료진 모두가 제 생명의 끈을 붙잡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저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태수 선생님은 밤낮 없이 중환자실을 지키며 제 상태를 살폈지만 이틀째 되던 날 출혈이 멈추지 않자 박 선생님이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다시 수술실로 갑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 지금 환자 상태로는 너무 위험합니다. 수간호사가 말렸지만 박 선생님의 의지는 단호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두 번째 수술이 시작되었고 박 선생님은 마침내 터진 혈관을 찾아내 정교하게 봉합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어요. 수술실에 있던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흘, 나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박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제 곁을 지키며 말을 걸었다고 해요. 오숙자님, 눈 좀 떠보세요. 제발 힘을 내주세요. 간호사들도 교대로 제 손을 잡고 속삭였대요. 할머니, 수술 아주 잘 끝났어요. 이제 눈만 뜨시면 돼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닷새째 되던 날 아침, 제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까딱하고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요. 환자분 손가락이. 간호사의 외침에 박 선생님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숙자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들리시면 눈을 한번 떠보세요. 저는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사력을 다해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박 선생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살았구나. 제가 잠긴 목소리로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어려운 고비는 이제 다 넘겼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민이와 유진이가 중환자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자마자 들어온 그들이 제 침대 옆에 서서 또다시 기가 막힌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큰 수술도 끝났으니까 일반 병실 말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때? 성민이가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기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가 얼마인 줄은 알아? 요양병원은 그거에 비하면 껌값이야. 유진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누워서 회복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처리해야 할 서류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요. 저는 아직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 엄마,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 우리가 다 알아보고 제일 좋은 데로 예약해놨어. 바로 그때 박태수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환자분은 아직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더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네, 2주나요? 그렇게 오래 있어야 한다고요? 유진이가 노골적으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목숨이 오가는 큰 수술을 연달아 2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환자분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박 선생님의 단호한 말에 성민이와 유진이는 마지못해 입을 다물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돈에 대한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재활을 위해 병원 복도를 걷는 연습을 했어요. 차가운 워커의 의지에 한 걸음 제 힘으로 내딛는 것이 여전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나게 감사했죠. 어머님,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멀리 오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마주친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네,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다리에 힘도 제법 생기는 것 같고요. 복도 끝 휴게실에 잠시 앉았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소아병동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작은 아이가 침대에 앉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제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자 아이가 고개를 번쩍 들고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해맑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아이를 따라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반쪽이 된 얼굴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지만 저를 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무척 반가워하네요. 아이가 어디가 많이 아픈가 봅니다. 백혈병이에요. 벌써 1년째 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네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아이가 몇 살인데요? 이제 막 10살 됐어요. 이름은 서영이라고 해요. 저는 유리문 너머의 서영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저렇게 밝게 웃는 아이가 대견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치료비는 감당하기 괜찮으세요?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여자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아서요. 애 아빠는 퇴근하고 대리운전까지 뛰고 저도 밤에는 병원 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아니, 병간호하시면서 일까지 하신다고요? 어쩌겠어요. 우리 서영이 살리려면 뭐라도 해야죠. 여자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꾹 참고 다시 씩씩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래도 우리 서영이가 정말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희망을 가져보자고 하시고요. 저는 워커를 쥔 채로 여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하늘이 도와서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도 얼른 기운 차리세요. 병실로 돌아온 저는 창가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서영이와 그 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넓은 세상에 돈이 없어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남긴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미 다 알고 있었군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을 철없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라고 남긴 게 아니었어. 당신은 이 돈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랐던 거죠? 남편은 살아생전에도 늘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런 거액을 남기면서 아무런 뜻도 없었을 리가 없었죠. 며칠 후 저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정혜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 변호사님, 저예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내일 사무실로 찾아뵈어도 괜찮을까요? 다음 날 정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처럼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단 말씀이십니까? 저는 병원에서 만났던 서영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단지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야 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요. 정 변호사가 제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제가 책임지고 재단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돕겠습니다. 그렇게 재단 설립을 준비하던 중 외래 진료날이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사님, 수술이 잘 되어 너무 다행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수술이나 병원비 때문에 수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사님은 다행히 비용적인 한계가 없어 의사 입장에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박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번에 제가 수술을 받고 되고 건강을 되찾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있어요. 재단이요? 그게 정말입니까? 박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이름도 이미 정했어요. 희망의 날개 재단이라고요. 박 선생님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병원 일 외에 주말마다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암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저도 그 재단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의학 지식과 봉사 경험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오히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했어요. 제가 박 선생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 후 재단 설립은 날개를 단 듯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뜻을 함께할 의료진을 모았고 저는 재단의 자금과 운영 체계를 마련했죠. 석 달 뒤 드디어 희망의 날개 재단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작은 개소식에 병원에서 만났던 서영이와 서영이 엄마도 찾아왔어요. 며칠 후 신문에 강남 빌딩 할머니의 아름다운 선행, 100억 재산 사회 환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온 세상이 떠들썩해졌어요. 재단 사무실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가장 놀라운 것은 환자 가족들이 직접 저희를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아이가 소아암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가난 말기인데 치료비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어요. 첫 달에만 20명의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서영이도 있었죠. 서영이 어머니가 다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희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서영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남편이 밤늦게 대리운전 안 해도 돼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고 제가 기적처럼 새 생명을 얻은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박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오늘도 야근이십니까? 네, 할 일이 태산 같네요.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박 선생님이 제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사님 덕분에 제 평생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고맙죠. 박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이 재단도 없었을 겁니다.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제 두 번째 인생이 비로소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단이 공식적으로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지원금 전달식이 열리던 날, 재단 사무실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환자 가족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한 분 한 분의 눈을 맞추며 지원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부터 치료비 걱정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오직 건강을 되찾는 데만 힘쓰세요. 제 말을 듣고 한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빠, 이제 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첫 수혜자로 선정된 20가족에게 필요한 만큼의 치료비와 생활비가 전달되었습니다. 박태수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 의료진과 희망의 날개 재단이 끝까지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달 후 병원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린 서영이가 항암 치료에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죠. 할머니, 저 이제 밥도 이만큼이나 먹어요.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영이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반겼습니다. 앙상했던 볼에 살이 오르고 혈색이 도는 것이 한눈에 보기에도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서영이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매일 밤 울기만 하던 우리 서영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정말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서영이가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는 덕분이죠. 그때 서영이가 그림 한 장을 제게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날개를 단 할머니가 아픈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할머니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 할머니. 그림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옥 같았던 수술의 고통도,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자식들의 배신도 이 아이의 환한 웃음 하나로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재단은 희망 나눔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대규모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가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숙자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웃게 됐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은 암 환자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그 생명으로 저처럼 고통받는 다른 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제가 이사장님 재단 덕분에 위암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사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여기저기서 감사와 응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단순한 후원자가 아닌
절망을 이겨낸 희망의 상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뜨거운 환대와 존경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박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이사장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런 귀한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사장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짜 천사이십니다. 그날 이후 재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새로 들어온 환자들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오후에는 직접 환자, 가족들을 만나 한 분 한 분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었죠. 이 아이는 이제 겨우 5살인데 소아암이라니 당장 지원해야겠습니다. 이분은 한 집안의 가장인데 간암으로 쓰러지셨군요. 생활비까지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작은 보람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재단 사무실 창문 너머로 낯익은 승용차 한 대가 보였어요. 틀림없는 성민이의 차였습니다. 차 안에는 성민이와 유진이가 앉아 재단 건물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이사장님, 아까부터 저 차가 계속 저러고 서 있는데 아무래도 좀 수상합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제가 창문 커튼을 살짝 젖히고 보니 유진이가 스마트폰으로 재단 건물의 사진을 찍고 있었고 성민이는 서류 뭉치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제 어머니를 향한 걱정 따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갖지 못한 돈에 대한 분노와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다음 날 박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어제 재단으로 이상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습니다. 이상한 전화라니요? 어떤 남자가 다짜고짜 재단의 모든 회계 자료를 넘기라고 요구했답니다. 직원이 거절했더니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제 아들 녀석일 겁니다. 네, 아드님이요? 네, 아직도 제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뒤 정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사장님, 아무래도 단단히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사장님 가족관계를 들먹이며 재단에 대해 샅샅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성민이와 유진이가 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3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성민이와 유진이는 여전히 내 주변을 어두운 그림자처럼 맴돌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빛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니 유난히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저는 피하지 않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화요일 아침, 저는 재단 사무실에 도착해 막 창가에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려던 참이었죠. 바로 그때
제 책상 위에 놓인 차갑고 낯선 등기우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서울가정법원.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제 손이 종이장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서류를 펼쳐들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글자들이 막막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사건 본인 오숙자. 성년후견인, 즉 과거의 금치산 선고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법적으로 죽은 사람 취급하며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였죠. 그리고 청구인 칸에 박힌 두 개의 이름, 김성민, 그리고 윤유진, 제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든 채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청구 사유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건 본인 오숙자는 고령 및 위암 투병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 판단 능력이 결여된, 즉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인의 기망에 쉽게 넘어가 평생에 걸쳐 이룩한 1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출처 불명의 단체에 기부하는 등 무분별하게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사건 본인의 남은 재산을 보호하고 그 신상을 돌보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긴급히 청구하는 바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살아있는 어미의 숨통을 끊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해 어미를 정신병자로, 세상 물정 모르는 금치산자로 낙인 찍으려 하다니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재단의 젊은 직원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사무실 문을 거의 부술듯이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혹시 인터넷 기사 보셨어요? 직원이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제 얼굴 사진과 함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충격 단독. 100억 기부 천사 할머니, 사실은 판단 능력 상실한 치매 환자, 가족들 눈물의 내부 고발.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기사 내용은 법원에 제출된 청구서 내용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잔인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오모 씨는 최근 위암 대수술 이후 심각한 인지능력 저하를 보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 씨의 아들이자 유일한 법적 상속인인 김성민 씨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어머니께서 좋은 일을 하시려는 마음은 알겠으나 현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평생 모은 재산을 탕진하고 계셔 아들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김 씨는 어머니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는 주변 인물들이 있는 것 같다며 재단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성민이와 유진이가 돈으로 기자를 매수해 소설을 쓰게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악의적인 기사를 신호탄으로 온갖 끔찍한 거짓 기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인터넷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희망의 날개 재단, 회계 장부 공개 거부 수상한 자금 운용, 기부금 행방은 어디로? 판단 능력 없는 노인이 운영하는 깜깜이 재단, 환자들은 불안하다.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결국 치매 걸린 할머니가 돈 자랑하고 싶어서 벌인 쇼였네, 쯧쯧. 아들이 오죽하면 저러겠냐. 아무리 봐도 가족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재단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제 주위로 모여들어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언론사들이 사실 확인도 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모두 진정하세요. 이건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한 일입니다. 바로 그때 박태수 선생님이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병원 로비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이 사장님의 과거 진료 기록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개인정보라며 막고는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혜나 변호사도 거의 동시에 굳은 얼굴로 도착했습니다. 이 사장님, 통화가 안 돼서 곧장 달려왔습니다.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 상대방이 작정하고 여론전까지 벌이는 겁니다. 일단 법적 대응부터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금치산 청구는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재단의 전화기는 불이 나도록 울려댔고 대부분은 환자 가족들이 불안에 떨며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이 사장님, 기사가 정말인가요? 아니죠? 저희 재단 정말 문 닫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저희 아이 치료비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제발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서영이 어머니도 거의 울부짖다시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사장님 기사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저희가 뭐라도 도울 일이 없을까요? 저희 지원받은 가족들이 전부 다 찾아가서 이 사장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증언이라도 할게요. 온몸에 힘이 모조리 빠져나가며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때 박 선생님이 제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 사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이 사장님께서 무너지시면 모든 게 저 악랄한 자들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장님의 결백을 반드시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일주일 뒤 첫 번째 법정 심리가 열렸습니다. 법정에 나란히 앉아있는 성민이와 유진이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죠. 성민이 측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청구인은 고령의 위암이라는 중병을 앓은 후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렵게 입수한 병원 치료 기록을 보시면 그들이 제출한 서류는 제 진료 기록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조작한 악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 겪었던 일시적인 선망 증세를 마치 심각한 치매의 전조 증상인 것처럼 부풀렸고 대수술 후 며칠간 의식을 찾지 못했던 것을 영구적인 뇌 손상 가능성으로 몰아갔습니다. 정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의학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피청구인이 겪었던 증상은 중병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지극히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현재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회복하였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법정안이 잠시 술렁이자 재판장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군요. 더 이상의 공방은 다음 기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무겁게 울려 퍼진 망치 소리에 법정은 조용히 가라앉았어요. 나는 서류를 끌어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나서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언론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을 단 몇 달 만에 재단이라는 곳에 모두 쏟아붓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거짓말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퍼져나가면서 재단은 순식간에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한 명은 주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울면서 제게 사표를 내밀었고 몇몇 환자 가족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까 두렵다며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비통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재단 사무실에 홀로 남아 깜깜한 창밖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그때 박 선생님이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장님, 왜 아직 여기 계세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박 선생님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이 사장님을 직접 치료하고 수술했던 저희 병원의 모든 의료진의 공식 소견서입니다. 이 모든 서류가 이 사장님의 정신 상태가 저보다도 더 건강하고 명료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정 변호사가 눈을 빛내며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이 사장님, 아드님이 과거 수년간 이 사장님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해 고급 외제차를 사고 유흥비로 탕진한 금융거래 기록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이걸 법정에 제출하면 과연 누가 진짜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인지 명백해지겠지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맞아요. 이대로 저 아이들의 거짓말에 무너질 수는 없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의 저 지독한 탐욕을 이번에야말로 제 손으로 반드시 끝장내야 합니다. 두 번째 법정 심리가 열리던 날, 저는 판사의 허락을 얻어 증인석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저 멀리 앉아 있는 성민이와 유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그리고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후회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죽어가고 있을 때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라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엄마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와서 저를 위하는 척, 제 재산을 걱정하는 척하며 이 기막힌 재판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법정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 서류들을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청구인 김성민 씨가 과거 수년간 피청구인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도 없이 빼내 자신의 유흥비와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저를 믿고 의지하는 나의 새로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저 추악한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재단으로 돌아오자 직원들과 환자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저희는 끝까지 이 사장님을 믿습니다. 힘내세요. 인파 속에서 서영이가 울먹이며 달려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들한테 절대 지지 않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천사잖아요. 저는 서영이를 힘껏 끌어안으며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운명의 세 번째 법정 심리가 열리던 날, 법정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텅 비어 스산하기까지 했던 방청석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 직원들과 눈시울이 붉어진 환자 가족들, 그리고 이 떠들썩한 재판의 결말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수십 명의 기자들까지. 그들의 뜨거운 시선이 법정 안의 모든 소리마저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재판장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년의견 개시 심판의 세 번째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피청구인 즉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나오시죠. 문이 열리고 박태수 선생님이 증인석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 대신 단정하게 차려입은 짙은 남색 정장이 그의 모습에 평소보다 더 큰 무게감과 신뢰를 더해 주었죠. 정혜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은 현재 피청구인 오숙자 씨의 주치의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위암 진단부터 수술, 그리고 모든 항암 치료 과정을 총괄하여 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의학 전문가로서 피청구인의 현재 건강 상태,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인지 능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선생님은 준비해 온 두툼한 자료를 펼쳐 보이며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숙자 여사님의 인지 기능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물론 청구인 측이 문제 삼는 것처럼 대수술 직후 며칠간 일시적인 선망 증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신마취와 큰 수술을 겪은 고령의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의 일부이며 현재는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피청구인에게 성년의견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박 선생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오숙자 여사님의 현재 상태가 70대 연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울 정도로 명석하고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재단으로 출근하셔서 수십 건의 서류를 직접 검토하고 환자들의 사정을 일일이 파악하며 재단의 중장기 계획까지 수립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명료한 정신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70대는 흔치 않을 겁니다. 성민이 측 변호사가 날카로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암 수술과 수십 차례에 걸친 독한 항암 치료가 환자의 뇌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오숙자 여사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뇌 MRI 검사를 포함한 전밀 검진을 시행했으며 그 어떤 검사에서도 뇌 기능과 관련된 미세한 이상, 징후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증인으로는 법원의 공식 요청으로 저를 정밀 감정했던 대학병원의 정신과 과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숙자 여사님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친 심층적인 정신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기억력 검사, 판단력 및 실행 능력 검사를 모두 교차 실시한 결과 오 여사님은 모든 평가 영역에서 정상 범위를 기록했습니다. 혹시 치매나 기타 인지장애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단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몇몇 항목에서는 동년배 평균보다 월등히 우수한 결과를 보이셨습니다.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이분에게 성년의견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가깝습니다. 이어서 재단 관계자들의 증언이 시작되자 성민이와 유진이의 얼굴은 눈에 띄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증언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선 환자 가족들의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영이 어머니가 증인석에 앉자 시끄럽던 법정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아이는 급성 백혈병으로 사실상 모든 희망을 잃었던 아이입니다. 남편은
회사가 끝나면 대리운전을 했고 저는 아이 병간호를 하며 밤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도 터무니없이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저희 부부는 매일 밤 아이 몰래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장님께서 저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서영이 엄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사장님은 단순히 돈만 지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항암 치료로 고통스러워하는 저희 서영이가 밥 한 숟갈 넘기지 못하던 날, 이사장님께서는 병실에 오셔서 아무 말 없이 1시간 동안 아이의 손을 잡고 옛날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날 서영이가 정말 기적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떻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이 판단력이 흐린 분이 타인의 고통에 그토록 깊이 공감하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또 다른 수혜자였던 중년의 남성은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기 전 성민이와 유진이를 향해 몸을 돌려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당신들이 인간입니까? 당신들이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그 어머니는 나와 내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소. 법정 밖의 세상에서도 상황은 이미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양심 있는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끈질긴 추적 끝에 성민이와 유진이가 사설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고 거짓 기사를 청탁했던 장거를 찾아내 보도한 것이었죠. 충격 단독 100억 기부 천사 어머니를 치매로 몸 비정한 아들, 언론 조작 정황 포착. 그 기사가 나가자마자 온라인 여론은 순식간에 불바다처럼 들끓었습니다. 이건 그냥 불효가 아니라 폐륜이고 범죄네. 어머니 재산 뺏으려고 언론까지 매수해. 당장 저 아들놈이랑 며느리 신상 공개하고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희망의 날개 재단 저희가 지켜드립시다. 소액이라도 후원 동참합시다. 주요 방송사의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뉴스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 1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 70대 여성을 그의 친아들과 며느리가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가로채려 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민이가 다니는 대기업에도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 부장이 그 뉴스에 나온 천하의 나쁜 놈이래. 진짜 소름 돋는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같은 부서라는 게 창피하다. 성민이는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투명 인간이 되었고 중요한 모든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유진이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녀가 속해 있던 강남의 모든 맘카페와 학부모 모임에서 강제 퇴출당했고 아이의 학교 행사에도 감히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4번째 법정 심리일 판결의 날이 밝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청구인 김성민, 윤유진의 성년 의견 게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와! 방청석에서 폭풍 같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판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판사는 저를 향해 잠시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차갑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피청구인 오숙자 씨는 제출된 모든 의학적 증거와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완벽하고 명료한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오히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을 조작하는 등 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정황이 뚜렷하여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고발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민이와 유진이의 얼굴은 그야말로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이 사장님, 길고 긴 싸움에서 승소하신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를 향해 터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겼고 정의가 승리했을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 아이들은 오래전에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반대편에서 성민이와 유진이가 기자들을 피해 쥐새끼처럼 빠져나가 허둥지둥 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재단으로 돌아오니 직원들과 환자 가족들이 준비한 깜짝 축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저희가 이겼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서영이가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제품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을 이길 줄 알고 기념으로 제가 밤새워서 그렸어요. 그림 속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화려한 날개를 달고 환하게 웃으며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샴페인을 들고 와 제게 건넸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축하하셔야 합니다. 이 사장님께서 오늘 지키신 것은 단순히 이 사장님의 재산과 명예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지키신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비록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괴물이 되어버렸지만 괜찮아요. 나 이제 외롭지 않아요. 나에게는 자식들보다 더 든든하고 따뜻한 새로운 가족들이 아주 많이 생겼으니까요. 며칠 후 성민이는 회사에서 거의 외톨이처럼 지내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진이는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이사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지만 저와 재단은 오히려 새로운 날개를 달았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후원 문의가 궤도했고 덕분에 저희는 훨씬 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익숙한 병원 진료실, 박태수 선생이 제 앞에 앉아 지난 2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담긴 진료 기록처를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마른 침이 절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기분이었죠. 이윽고 그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오숙자님, 드디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CT 영상과 혈액 검사 결과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학적으로 만치 판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완치,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지만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2년 전 위암 3기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만 해도 저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게 정말인가요, 선생님?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항암 치료도 매일 한 움큼씩 먹어야 했던 약도 모두 끝입니다.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동안 정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태수 선생님이 의사로서의 체면도 있고 제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꽉 잡아주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제는 기쁜 날에 울지 않으려고 억지로 꾹 참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단 한순간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사장님을 보며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올려다본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맑았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것처럼 길가의 가로수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그 모든 것이 새롭고 찬란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온전히 회복된 건강으로 재단 일에 더욱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재단은 이제 저의 직장이자 집이자 제 삶의 이유 그 자체였으니까요. 이사장님, 오늘도 오전에만 상담 신청이 10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오후에도 3건이 더 잡혀 있고요. 이제는 제 딸이나 다름없는 정혜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밝은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되겠네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직접 만나 뵙도록 할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저희 재단의 문을 두드린다는 사실이 제게는 더 없는 보람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들어온 30 초반의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를 감싼 낡은 포대기와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보는 순간 2년 전 처음 만났던 절망에 빠져있던 서영이 엄마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편하게 앉으세요.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소아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골수 이식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돈이라. 김미선 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끝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휴지를 건네며 그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막막하실지 제가 다 압니다. 저도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치료비 걱정은 저희에게 전부 맡기시고 오직 아이를 살리는 데만, 우리 아기 건강을 되찾는 데만 집중하세요. 정말인가요? 저희 같은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요? 제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은혜가 아닙니다. 저 또한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일어섰는 걸요. 이제는 제가 그분들에게 진 빚을 어머니와 아기에게 갚을 차례일 뿐입니다. 오후에는 박태수 선생님이 진료를 마치고 재단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병원 진료가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재단에 나와 저를 돕고 환자들의 의료 상담까지 도맡아 주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오셨던 젊은 어머니와 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당장 내일부터 입원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어찌나 울던지 제 마음이 다 아팠네요.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절박한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 매일 몸소 느끼고 계시지요? 처음에는 그저 제가 받은 기적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함께 걸어가시죠. 저도 제 평생을 바쳐 이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태수 선생님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믿음직하게 웃었습니다. 제 곁에 이런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퇴근길에 정혜나 변호사가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김성민 씨 소식 들으셨습니까? 성민이? 무슨 소식이요? 회사에서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윤유진 씨와도 재산 문제로 다투다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았죠. 2년 전이었다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피눈물을 흘렸을 소식이 지금은 마치 먼 나라의 낯선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일이 제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정 변호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진 과거의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느덧 12살의 건강한 소녀가 된 서영이가 어머니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서영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품으로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우리 서영이 이렇게나 많이 컸네. 학교 생활은 재밌어?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네.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제가 다시 건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매일 축구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반에서 축구를 제일 잘해요. 서영이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영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은혜를 저희가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서영이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분입니다. 갚기는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인데 그런 서운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두 모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영이와 서영이 엄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들이야말로 제게 하늘이 내려주신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서영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꿈이 생겼어요. 저도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될 거예요. 저는 서영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뭉클해졌습니다. 서영인이가 돌아간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지난 2년을 조용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끔찍한 배신, 그리고 치열했던 법정 싸움까지. 하지만 만약 성민이와 유진이가 처음부터 제게 손을 내밀었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과 같은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이 남긴 그 많은 재산도 그저 철없는 자식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쓰이고 허무하게 사라졌겠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이 그 빌딩을 내게 온전히 남겨준 이유를 이제야 온전히 알겠습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단에 출근하니 정 변호사가 평소보다 훨씬 더 상기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이사장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사장님의 삶과 저희 재단 활동을 주제로 휴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알리고 싶다면서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유명해지는 것은 조금 부끄럽고 쑥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방송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재단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2년 전에 비해 주름은 더 깊어지고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신기하게도 제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오숙자. 이제야 비로소 진짜 네 인생을 사는구나. 70이 넘은 나이에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희망의 날개 재단 오숙자 이사장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부산에 사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신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고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 당장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재단으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은 저를 배신했지만 눈물과 진심으로 이어진 인연들이 제게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다시 재단으로 출근할 겁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진짜 가족들에게, 나의 진짜 행복에게로 말입니다. 저희 두 번째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 찾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매여 살던 옛날과 달리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